클래식 일몰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잘 지냈습니다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네,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시죠? 네, 뭐 이제 이 가을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바쁜 계절이잖아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오페라 공연이 굉장히 많은 시기여서 뭐 그런저런 일들로도 뭐 왔다 갔다를 하게 되고 또 지금 뭐 대구 그동안 10월 달은 또 대구에서도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었고 뭐 이런 일본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우리나라 음악가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손수연 교수님이 제가 아는 음악가 중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오늘 가는 길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지휘자 비렐름 프루트뱅글러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휘자입니다. 네.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라얀 이전에 이 프루트뱅글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는요. 네. 첫 번째 임기가 1922년에서부터 1945년까지였고요. 예. 또 두 번째 임기가 1952년부터 세상을 떠난 54년까지였습니다. 독일의 지휘자로서 같은 독일 출신의 작곡가였던 베토벤과 바그너를 존경했고요. 또 그들의 음악을 굉장히 주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피아니스트 또 작곡가로도 많이 활동을 한 연주자입니다. 주로 낭만주의와 고전음악을 표방하는 음악을 많이 연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그 베토벤 그러니까 낭만주의 초기 낭만주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바그너까지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연주했습니다. 지휘자로서 뱅글러는 어떤 남다름을 지닌 음악가였나요? 예후디 메뉴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루트뱅글러가 지휘를 하면은 음악이 악보에서 살아나오는 것 같았다.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떤 맥박이 치는 그런 광대한 공간에 그런 공간의 인상에 압도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네, 이런 말처럼 프루트뱅글러의 지휘는 정말 스케일도 크고요. 네.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요. 또 20세기 초반의 지휘자답게 녹음에서보다는 콘서트 연주에서 아주 정열적이고 박진감 있는 그런 연주를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죠. 그 프루트 뱅글러가 어린 시절을 또 좀 특이하게 보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뭐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베를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집안 자체가 그 베를린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고고학자인 아버지 아돌프 프루트뱅글러 그리고 또 어머니는 미술가이고 형 필립 프루트뱅글러는 수학자였습니다. 아주 뭐 명문 집안이다. 그리고 예술이나 어떤 인문학 또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루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다 가족이었고요. 아버지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뮌헨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그 음악 교육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집안이 워낙 또 약간 부유하기도 했기 때문에 가정교사를 초빙해서 다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고학자, 어머니는 미술가, 또 형 필립은 수학자.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악가만 있는 집안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예.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해주겠죠.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프루트 뱅글러 아닙니까? 굉장히 유복하게 잘하고 또 네. 많은 어떤 당시로서 혜택을 누렸는데 네. 그렇게 정말 막강한 서포트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젊었을 때는 사실 크게 성과를 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허. 네, 뭐 신동이라든지 막 뭘 하자마자 데뷔,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아바도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20살에 지휘자로 데뷔할 시점까지도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라인베르거나 실링스한테도 배우고 몇몇 음악을 작곡을 했지만 호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거를 조금 외면하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하는 거에 너무 열중을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이 많았지만 20살부터는 지휘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극장의 보조 지휘자로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첫 공연에서 카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게 되고 실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뮌헨 또 르베크, 만하임,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빈 필하모닉에서 지휘자 자리를 얻고요. 1920년에는 베를린 국립관현악단 그리고 1922년에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르투로 니키슈의 뒤를 이어서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과 동시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가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성공적인 어떤 자신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네, 프루트뱅글러는 베토벤의 교향곡 연주사에서는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합창 교향곡 음반만 해도 꽤 많은 그런 음반들을 냈는데요. 오늘은 런던 필하모니와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2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를 빌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2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빌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프루트뱅글러에게는 죽을 때까지 나치에 협력한 음악가다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네, 그렇습니다. 프루트뱅글러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오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독일이 나치의 이제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프루트뱅글러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1933년 이래 나치 정권 하에서는 이제 괴벨스에게 협력을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도 이제 보호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35년에는 베를린 국립가극장의 총감독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나치에 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사실은 프루트뱅글러는 나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혐오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악회를 마치고 이제 괴벨스하고 악수를 하면은 항상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고 할 정도로 나치를 정말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요제프 괴벨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괴벨스도 이 프루트뱅글러를 굉장히 위대한 음악가라는 사실만 빼면은 정말 프루트뱅글러는 음흉한 어린애 같다라는 어허. 그런 호평을 남기면서 속으로는 서로 싫어했지만 히틀러가 워낙에 그 독일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을 좋아했고 또 이 프루트뱅글러 연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42년에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 기념 공연에서도 지휘하고요. 히틀러 생전의 생일 전야제 기념 공연 이런 것들을 다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체 그런 이후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일체 공직 박탈당하기를 스스로 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여부가 판명이 된 건 아니고 뭐 힌데미트나 발터 또 골드마르크 같은 유대인 음악가의 추방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정권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나치의 부역자라는 어떤 그 오명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죠. 네, 전범 재판에서는 이 나치 이데올로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음악가를 돕기도 했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 활동은 사실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죠.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나치의 전당대회에서도 프루트뱅글러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고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 혐의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 활동이 금지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거나 뭐 무죄 판정을 받고 무죄가 승인된 다음에는 베를린이나 비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친나치주의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군요. 베를린과 빈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어떤 나치에 협력했다는 과거 때문에 뭐 바이로이트나 짤즈부르크 음악제에서는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지금 들어보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프루트뱅글러는 아돌프 히틀러나 요제프 괴벨스가 보는 앞에서 베를린 필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이건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나치의 당시의 전당대회를 그 홍보하는 영상을 보시면은요. 또 제국 음악국의 부의장도 지냈고 나치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실 바그너가 그런 목적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거나 이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라는 오페라 자체가 게르만 혈통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오페라고요. 또 히틀러가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프루트뱅글러는 자이든 타이든 어떤 나치의 대외 선전에 봉사를 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문화 자산으로 활약을 했다라는 그런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쪽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프루트뱅글러는 계속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치 당원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덜 욕을 먹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실제로 나치 당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카라얀보다는 우리한테는 프루트뱅글러가 나치에 더 많이 부역하고 협력한 인물로 인식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뭐 자발적으로 나선 문제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것들을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프루트뱅글러 또한 뭐 그다지 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판정이죠. 프루트뱅글러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이제 나이 때문이죠. 프루트뱅글러는 그 당시 굉장히 경력을 가진 음악가고 카라얀은 신인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나치 그때 가입을 하고 이랬던 것이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 가입을 해서 그걸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 경력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죠. 네. 바그너의 뉘른베르크 명가수 중 1막 전주곡을 빌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그너의 뉘른베르크 명가수 중 1막 전주곡 빌렐름 프루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프루트뱅글러에게는 오직 음악만 있었을까요? 네, 뭐 정말 굳이 얘기하자면 음악밖에 몰랐기 때문에 나치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변명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음악이 이 사람에게는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휘하는 그런 관현악단과 작품을 완전하게 정말 꿰고 있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주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소리를 만들어내는 지휘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 사람의 이런 확신 어린 태도는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이나 오케스트라한테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프루트뱅글러의 연주는요, 뭐 정말 뭐 굉장히 해석에도 생기가 넘치고 또 작품에서도 자신이 받는 감동을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연주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부분적인 어떤 과장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프루트뱅글러가 받은 감동이 크다라는 것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계속 음악으로 말하는 지휘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루트뱅글러는 베토벤과 바그너에 물론 집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라도 레퍼토리 확장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베토벤이나 바그너에 굉장히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대 이제 프루트뱅글러한테 있어서는 동시대 음악가인데요. 네. 현대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코피예프나 또 스트라빈스키 러시아에서 왔던 음악가들 그리고 벨라 바르톡의 작품을 많이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 스타일이 굉장히 독창적이었고 매 공연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도 인상적인 연주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감상해 보면 좋을까요? 네, 또 역시 후기 낭만주의에 속하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으로 74 비창 2악장으로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를 빌헬름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으로 74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빌헬름 프로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빌헬름 프로트뱅글러 뭔가 정말 특이하고 복잡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프루트뱅글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악예술 지상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루트뱅글러하고 또 이탈리아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37년에 만나서 그런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토스카니니는 정말 파시스트나 아니면 독재를 굉장히 혐오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토스카니니가 나치 독일을 떠나지 않고 지휘 활동을 계속하는 프루트뱅글러를 비난을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런 압제적인 국가를 위해서 연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프루트뱅글러가 바그너와 베토벤이 연주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 작품들을 들으면 자유로워진다. 음악은 비밀 경찰이 손대지 못하는 곳으로 인간을 데리고 가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또 본인 자신이 프루트뱅글러의 자서전에서도 음과 말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예술 작품은 우리에게 직접 파고들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다. 지성은 그런 예술 작품을 역사보다 더 많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만큼 뭔가 정말 그 나치나 어떤 그런 비밀 경찰, 그런 독재 정권 뭐 이런 것 악의 무리죠 한마디로. 그 악의 무리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음악을 통해서 이제 뭔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지상주의로서의 음악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방송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누굴까요? 다음 주에는 굉장히 독특한 기타리스트를 한번 만나보시겠는데요. 국적이 어디입니까? 일본의 여성입니다. 어허. 네, 여러분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시는 게 뭔가 이 스포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네네네. 다음 주에 뭔가 빵 하나 터트릴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존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시현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지휘자 빌렐름 프루트뱅글러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